어제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통신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적잖은 대책들이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매 정권마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이 통신비 비중이 과도하다. 그러면서 늘상 대책을 내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 정권 역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일단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5G 요금제는 5G4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LTE 요금제랑 교차 가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가 요즘 나온 스마트폰은 왜 다 100만 원, 200만 원이냐? 그렇죠. 중저가 폰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폰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부분을 조금씩 잘라갖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지금 LTE 요금제도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5 요금제 단말기 사면은 5G 요금제만 써야 돼 이렇게 발목을 묶어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요금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마 자녀분들은 굉장히 교체주의가 좀 빨라요. 예. 근데 새 스마트폰을 사기만 하면 예. LTE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5G 폰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TE 폰 주세요 그러면 없는데요? 라는 대리점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제 5G 요금제, LTE 요금제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5G 폰은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고 예. 그다음에 LTE 폰은 LTE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게 되면 단말기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구태여 LTE도 잘 쓰고 있는데 새 폰을 갈아탔다는 이유로 5G 요금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5G 5세대와 이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4세대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속도와 용량이에요. 근데 5G도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 나왔었잖아요. 맞는 지적이에요. 예. 중계기가 이게 빼곡하게 있는 수도권은 괜찮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요금은 5G인데 속도는 LTE보다 안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요. 불만의 목소리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5G 폰 샀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LTE 요금제로 낮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동안 빠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 많은 5G 사용자가 똑같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LTE로 갈아탈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예. 또 하나 역으로 LTE 이용자도 LTE 폰으로 아무리 5G 요금제를 가입해도 속도 자체가 5G 속도 지원을 안 해요. LTE 폰이.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아타봐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입니다. 최저 요금제 그 하한선이 4만 원대였는데 이게 3만 원대로 낮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들, 지금의 그 요금제 개편을 보면은 한 30기가에서 100기가에서는 좀 선택권이 좀 있는데 30기가 밑으로는 좀 선택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한선을 낮추긴 했지만 밑에 좀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번 정도 요금제를 개편을 했어요. 예. 개편한 게 이게 사용 용량 예. 30GB에서 월 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이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하 요금제가 굉장히 적다,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예. 현재 이제 월 4만 원 초반, 중반 4만 5천 원에서 4만 9천 원대 예. 데이터 용량으로 치면 한 5GB에서 8GB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저를 낮춰달라. 그러면 월 3만 원대 이제 요금제가 출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더 줄어듭니다. 1GB에서 3GB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좀 줄어들어서 아마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다지 많이 안 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대부분의 직장에는 무선 랜이 다 돼 있어요. 와이파이가 이제 빵빵하게 터지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싸고 질 좋은 건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동영상 SNS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러면
금방 데이터 경고가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고 정말 이제 데이터를 적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통신사와 협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정부는 내년 한 1분기 내 통신사 협의를 거쳐서 월 3만 원대 낮게 되면 3만 원대 이제 요금제 5G 요금제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불법 사금융, 수익 1원도 은닉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하겠다.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범죄다. 양형 기준을 상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처벌을 하겠다. 혹시 그 취약계층 보호 또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기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 사금융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짧게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이에요. 그쵸.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예. 지금 뭐 법정 이자 한도 상한이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취약계층은 다중채무자가 많거든요.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 다 못 예. 받고 2금융권, 예. 2금융권도 아니니까 대부업체. 예. 근데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해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 신용도가 낮은 이런 이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굉장히 내몰리고 있는데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법정 테두리 바뀌다 보니까 그게 불법으로 추심하는 게 굉장히 좀 비일비재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좀 처벌하겠다라고 이제 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맞습니다.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무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법 채권 추심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사금융 뿌리 뽑겠다,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이런 이야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와서요. 앞서 그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세분화해서 요금을 좀 부과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말기도 이번에는 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중저가 단말기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예. 그 아이폰 15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별로 쓰진 않지만 저는 갤럭시 씁니다만 가서 봤더니 최고 사양도 아닌데 198만 원이었어요. 비싸죠. 깎아주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와, 200만 원에 달하는 이 고가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약해도 예. 며칠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지금 고가폰에서는 삼성과 아이폰이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일단은 정부 입장은 뭐냐? 삼성전자가 그래도 국내 유일한 이제 휴대폰 제조업체니까 협의를 해서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휴대폰을 좀 연내 한 2종 정도, 내년에 4종 정도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도 그래도 한 중저가 폰 한 10종 내외로 예. 이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런 80만 원대 이하 요금을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10명 가운데 한 4명꼴 정도로는 80만 원대 이하 휴대폰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이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삼성만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고가폰을 파는 애플은 빠져요. 상대적인 역차별 논란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번 이 정부가 이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 압박해서 월통신 요금 인하까지는 대부분의 정권이 공통적으로 했는데 이번 정권까지는 휴대폰 제조업체까지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계 통신비 낮추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 물론 뭐 삼성이 딱 비견해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뭐 전기세도 많이 내지만 이렇게 비용 부담이 늘게 되면 당연히
고객한테 순차적으로 예.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제품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국 덤터기를 쓰는 꼴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뭘 하나 조금 올리다 보면은 그런 올리는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전기요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만 인상하기로 하고 가정용이나 영업 그 상업용은 동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산업용을 올리게 되면은 이 비용은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부터예요. 예. 오늘부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6원 정도, 인상률이 한 6.9%입니다. 가정에 쓰는 가정용, 그리고 일반 영업소에 쓰는 이제 영업용, 그리고 중소기업이 쓰는 이제 산업용 값 역시 동결이 돼서 4분기에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만 인상하게 됐는데, 물론 대기업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요금 인상률은 차등이 예. 되는데 예. 지난해 기준 이렇게 산업용 대기업이 쓰는 전력 얼마나 썼느냐, 이 고객 수로 따져보면 한 4만 한 2천 호 정도, 전체의 0.2%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산업 현장 특히나 이제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거든요. 예. 이런데 주로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쓰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총 사용량은 절반에 육박해요. 한 48.9%니까. 예. 그러면 이번 이제 산업용 인상이 어느 정도냐? 전체 전기요금 인상을 한 5% 정도 인상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장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삼성전자는 이번 인상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지난해 삼성전자가 1년에 낸 전기요금이 2조 5천억 원이에요. 예. 전기요금만. 예. 여기에다가 이번 인상분으로 3천억 원이 추가돼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부 최초기에는 부자 감세하겠다고 대기업 법인세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 임박하니까 다시 전기요금을 또 이제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배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실은 지금 미국이 특히나 철강업체, 국내 철강업체를 상계관세로 제소를 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야,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전기는 거의 원가보다도 낮은데 이게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냐? 라는 이유를 들어서 상계관세를 매기니까 이런 것도 아마 정부가 대기업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가될 만한 우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부채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한 선택도 있었고요. 소주 그 주류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맥 한 잔 먹으려고 하면 뭐 15,000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세 제도도 좀 개편해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민의 영리를 건드린 3대 기호식품이 있어요. 이게 소주, 예. 라면, 삼겹살이에요. 근데 이게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라면은 2년 새 3번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소주는 지난해 2월에 이어서 1년 만에 해마다 올리고 있어요. 삼겹살은 냉동 삼겹살 수입해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달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6.9% 맥주 가격 인상했죠. 오늘부터입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티진료가 소주는 6.9%, 예. 맥주는 9.3% 올렸어요. 예. 이게 지난해 2월 이후 이제 9개월 만인데 이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가 많이 올랐다. 소주는 이제 주로 에탄올이라는 주정에다가 물,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데 이 주정이 전체 소주 원가의 15%를 차지하는데 올해만 10.6%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담는 병의 단가도 21% 이상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또 맥주 제조에 들어가는 메가 역시 국제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출고 가격이 한 80원 정도 오르면 이게 3단계로 뛰어요, 가격이. 이게 편의점으로 가면 100원 단위로 뛰고요. 네.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주점으로 가게 되면 1,000원 단위로 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 7,000원, 맥주 8,000원이에요. 섞어 마시는 소맥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비율 따지면 소주 하나에다 맥주 2병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2만 원씩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서민의 술이 된 거냐, 무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아니 왜 수입 주류하고 국내산하고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더니 수입 재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 예. 신고 가격은 유통비 이런 거 포함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국내 주류는 제조 원가에다가 유통비
이윤, 판매 관리비 다 포함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예. 이게 지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만든 증류주가. 예. 자, 그래서 수입차도 똑같은 불만이 제기되니까 지난 7월에 뭘 도입했느냐? 기준 판매 비율이라고 해서 예. 이거 세금을 과세 표준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동차도 국산차에 대해서 한 8% 정도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준 판매 비율을 할인하다 보니까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전 현상이 좀 줄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주세에도 도입을 해서 주세의 경우에는 기존 판매율에다가 최고 할인율 최대 40%까지 적용하게 되면 예. 이 수입산 증류와의 어떤 세금 역진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원체 이제 이 주류에 대한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 그리고 삼겹살, 라면 올리게 되면 해당 업체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욕을 해. 정부 욕을 예. 먹어요. 술안주 먹으면서 아니 나는 세금 내는데 정부는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주류체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그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설비가 이제 박스인 줄 알고 그 압사당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사고기도 하고 이걸 어찌됐든 간에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을 쓰긴 있지만 안전 대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경제적인 효용만 따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예. 건 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빼앗는데를 넘어서 예. 지금 이제 사람의 이제 목숨까지 앗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로봇과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이 박스로 착각해서 지금 사람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그럼 뭐 로봇을 감옥으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궁극적인 문제는 예. 뭐 그 회사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체 이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음식점 서빙 로봇을 보게 되면 와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저게 뜨거운 음식물을 아이한테 이제 만일 쏟아버리면 엎어버리면 저희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당연히 예. 업주 책임이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은 지난 7일에 일어났습니다. 경남 고산군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설비 관리업체 직원이 상자인 줄 알고 로봇이 로봇 팔에 눌려서 숨진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일본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업체는 관리 직원 업체는 이제 이날 시운전에 앞서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인식해서 사고를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을 우리 실생활에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 설비 밀도가 제일 높다면서요? 산업 맞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로봇 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 기준 근로자 10,000명당 산업 로봇 한국에는 1,000대가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10명이 로봇 1명과 지금 배치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지난 이제 201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347대니까 10년 사이에 3배 정도로 로봇이 급속하게 지금 산업 현장에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많은 게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가 670대예요. 우리가 1,000대인데 반해서. 그리고 일본이 400대 같이 안 되고 있고 중국도 322대, 미국은 274대예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 대비하면 한국의 로봇이 지금 2배에서 4배 정도로 함께 일하는 현장이 좀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인사사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안전사고 그냥 사고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어떤 산업 현장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